태국에서 다른 외국인들이 불법 사업을 벌이고 있음에도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외국인을 정부 고위직 간부 자리에 놓고 군 세력마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들린 로스입니다. 미국 동부의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학생이죠. 저는 동아시아 정치에 특별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윌리엄 교수님의 국제정치와 주권 수업은 제게 가장 중요한 강의입니다. 교수님은 등장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외국인의 범죄와 그것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외국인이 들어와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범죄를 저지른 개인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무비자로 입국시킨 정책입니까? 윌리엄 교수님은 질문을 던진 후 학생들의 반응을 잠시 살펴보셨어요. 그리고는 몇 가지 국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 일본에서는 불법 약물 밀매 조직이 관광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이용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도쿄 신주쿠 지역에서 적발된 대규모 필로폰 밀매 사건은 충격적이었죠. 외국인 10명이 연루되었는데 그들 모두 90일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화면을 전환하여 일본 경찰이 압수한 불법 약물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일본 정부는 이 사건 이후 특정 국가들에 대한 비자 심사를 강화했지만 이것이 국제관계에 마찰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범죄자, 개인의 책임이라는 주장과 입국 정책의 허점이라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교수님은 유럽의 사례로 넘어가셨어요. 유럽, 특히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가축 도축장이 발견되었습니다. 2022년 암스테르담 근교에서 적발된 이 시설들은 위생 기준을 무시한 채 운영되었고 도축된 고기는 현지 중국 레스토랑에 공급되었죠.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도축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그냥 하수구에 버려 환경오염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범죄자, 개인의 책임과 함께 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가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국제관계, 특히 양국 간의 외교적 긴장을 초래하기도 하죠.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한 국가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나라는 태국과 중국이죠. 태국에서는 최근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 정책 이후 여러 형태의 불법 사업, 허위 광고, 면허증 위조, 경찰 사칭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동남아시아의 지정학적 상황은 제 연구 관심사 중 하나니까요. 특히 태국과 같은 국가들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잡아가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왜 이 사건들을 외교 문제로까지 확대하지 않고 조용히 덮으려 할까요? 경제 때문일까요?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가 국가의 입을 막고 있는 걸까요? 강의실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은 중국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이 장기적으로 태국의 주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태국의 GDP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어요. 관광 수입만 해도 코로나 이전에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30% 가까이가 중국인이었죠. 또한 중국은 태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주권 문제는 더 복잡해요.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권위와 법 질서가 훼손된다면 그 나라는 점차 독립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태국은 정치적으로도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어 더 취약한 상황이죠.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이런 사례는 제가 연구하고 싶은 약소국의 지정학적 딜레마에 완벽한 예시가 될 것 같았거든요.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인 관련 불법 운전면허 발급 스캔들이에요. 스크린에 중국어로 된 SNS 게시물이 나타났어요.
화려한 이모티콘과 함께 시험 없이 태국 면허증 받는 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게시자는 바 니엠스라고 되어 있었고 가격은 2,000에서 6,000 바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단 하루 만에 정식 면허증처럼 보이는 카드 제공이라는 문구가 큼직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죠. 이것은 중국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실제로 유통되고 있는 광고입니다. 실제로 태국의 공식 운전면허 발급 수수료는 오토바이 255바트, 자동차 505바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불법 중개업자들은 몇 배에 달하는 요금을 요구하고 일부는 돈만 받고 연락을 끊어버리죠. 저는 태국 화폐인 바트와 달러의 환율을 재빨리 검색해봤어요. 6,000바트는 약 170달러 정도였습니다. 공식 수수료의 10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한 중국인 관광객은 이런 SNS 광고를 통해 6,000바트를 송금했지만 며칠 후 계정이 차단되었습니다. 돈은 돌려받지 못했죠. 또 다른 사례에서는 가짜 면허증을 발급받은 중국인이 실제로 차량을 렌트해 교통사고를 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발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화면에는 실제 태국 운전면허증과 가짜 면허증이 나란히 표시되었어요. 육안으로는 거의 구분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점은 태국 현지인들도 이런 조직적인 사기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콕 교통부 직원과 일부 공무원들이 뒤에서 이런 불법 행위를 돕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제이슨이 작게 속삭였어요. 정말 미친 일이네. 공직자들까지 연루되어 있다니.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이는 국가공문서 위조와 같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피해는 태국 사회 전체에 돌아갑니다. 국가공문서의 신뢰성이 무너진다면 그 사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하죠. 이런 가짜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운전 시험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고 안전규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높죠. 결국 교통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태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일들이 태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사한 중국인 관련 불법 행위가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와 함께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죠. 저는 문득 궁금증이 생겨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태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중국 관광객과 투자자들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에게 너무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저는 이 모든 내용을 적으며 생각했어요. 국가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 자국의 법질서와 문서 신뢰성까지 희생한다면 그것은 결국 장기적으로 더 큰 주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을까?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현지 신문의 헤드라인이 나타났습니다. 프라친부리 주지사, 중국인을 행정고문으로 임명 논란 확산. 프라친부리는 방콕에서 동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태국 동부의 주요 산업지역이에요. 그곳의 주지사가 중국인을 공식 고문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죠. 이 인물은 중국 국적자이며 태국 동부 경제회랑, 일명 이씨 산업단지와 관련된 기업들과 연계돼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임명이 단순한 비공식 자문이 아니라 공식적인 국가 자문직이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고 그 중국인 고문의 사진이 등장했어요. 이 인물은 중국 내 대형 제조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산업에 투자하는 중국 기업들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프라친부리 지역에 새로운 중국 공장들이 들어설 예정인데 그 배후에 이 인물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저는 재빨리 노트북에 타이핑하며 생각했어요. 외국인이 태국 지방정부의 공식 자문으로 임명되다니, 이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 아닐까? 교수님은 이어서 이 사건 이후 나온 태국 정부 측의 해명을 소개하셨어요. 프라친부리 주지사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인물이며 중국 기업과의 소통을 위해 필요했다. 그리고 태국 내무부는 지금은 임명을 철회했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 중이라고 발표했죠. 교수님은 교실을 둘러보며 질문하셨어요. 여러분, 외국인이 지방정부의 자문직에 오르는 것이 흔한 일일까요? 특히 중국 같은 정치체계의 국가라면 정보 유출, 정책 왜곡의 위험은 없을까요? 학생들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몇몇은 작게 토론을 시작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이런 임명에는 태국 중앙정부, 특히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리 지방주지사라도 외국인을 공식 자문으로 임명하는 건 큰 결정인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제 질문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실제로 태국의 지방행정 체계에서 이런 중요한 인사결정은 중앙정부와의 협의 없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프라친부리 주지사와 패통탄 총리는 같은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교수님은 화면에 패통탄 친나와 총리의 사진을 띄우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취임 이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그녀의 디지털 월렛 정책은 태국 국민 각각에게 1만 바트 약 280달러를 지급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데 이 재원 마련을 위해 중국의 투자가 절실했죠.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정치 분석가들은 중국인 고문 임명과 같은 사례가 우연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중국 친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국 총리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 리 없다는 거죠. 오히려 암묵적으로 승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건 단순한 지방정부의 실수가 아니라 국가 지도부 차원의 정책적 결정일 수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최근 태국 언론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는 중국과의 특별경제협력위원회를 직접 주재하고 있으며 프라친부리 지역의 중국 투자 유치에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의 태국 측 위원 중 일부가 중국계 기업에서 자문료를 받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저는 이 모든 내용을 곱씹어봤어요.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협력을 넘어서는 문제인 것 같다. 한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외국 세력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니까.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패통탄 총리는 이 문제를 거론할까요? 아니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런 주권 침해 문제는 조용히 넘어갈까요? 저는 제 노트에 교수님의 질문을 적으며 그 아래에 제 생각도 덧붙였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외국 자본과 정치적 영향력 사이에서 균형을 잃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패통탄 총리는 지금 그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이제 더 충격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화려한 무대와 번쩍이는 조명이 보였습니다. 마치 대형 콘서트장이나 시상식 같은 분위기였죠. 카메라가 돌아가며 객석을 비추자 수천 명의 관객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행사는 태국 방콕 근교의 논타부리 임팩트 전시장에서 열린 야유프롱 신제품 발표회입니다. 야유프롱은 중국의 대형 회사죠.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고 무대 위에서는 이제 중국인 CEO로 보이는 사람이 열정적인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상의 한 부분에서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행사장 곳곳에 태국 군복 차림의 인물들이 질서 유지를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된 거예요. 저는 놀라서 옆자리의 제이슨을 쿡 찔렀어요. 저거 군인 아냐? 제이슨도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수님은 영상을 일시 정지시키고 군복 차림의 인물들을 확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방금 본 것은 태국 군인들이 중국 기업의 민간 행사에서 질서 유지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더 정확히는 이들은 태국 육군 헌병대 소속으로 추정되는 인물들이죠. 교수님, 그게 합법적인가요? 군인들이 민간 기업, 그것도 외국 기업의 행사에 동원되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 군 당국은 공식적으로 군 소속 인원에게 해당 임무를 지시한 바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 속 인물들은 현역 헌병으로 추정되며 현재 내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고 거기에는 태국 육군 대변인의 인터뷰 내용이 요약되어 있었어요. 육군 대변인은 만약 군인들이 사적으로 이런 행사에 참여했다면 이는 군 규정 위반이며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태국 현지 언론들은 이 행사에 참석한 군인들이 최소 40명 이상이었고 이는 개인적 차원의 참여가 아닌 조직적 동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죠. 이 사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첫째, 누가 군인을 사적으로 행사에 동원했는가? 둘째, 군대 조직의 중립성과 국가 권위는 누가 지키는가? 그리고 교수님은 화면에 야유프롱 회사의 태국 내 활동 내역을 보여주셨어요. 이 회사는 최근 2년간 태국에서 급속도로 성장했으며 특히 방콕과 치앙마이 지역에 대규모 사무실을 열었다고 해요. 이 회사의 태국 지사장은 중국 국적자입니다. 그는 패통탄 정부의 경제 고문단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야유프롱은 한 해 동안 태국에 약 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고 이 중 일부는 태국 동부 경제회랑 EEC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했다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나갔어요. 여러분, 이는 단순한 민간 이벤트가 아닙니다. 외국 자본이 자국 군조직까지 개입시킬 정도로 뿌리를 내린다면 이는 주권의 침해입니다. 교수님은 다시 야유프롱 행사 영상으로 돌아가셨어요. 영상 속에서 태국 군인들은 중국인 VIP 손님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고 일부는 심지어 무대 뒤에서 이벤트 진행을 돕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군대는 국가의 주권과 국민을 지키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 기업의 사적인 행사에 동원된다면 그 군대는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요? 국가의 것인가 아니면 돈을 지불한 사람의 것인가? 교수님의 질문은 강의실에 울려 퍼졌고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노트에 적었어요. 군대가 외국 기업의 행사에 동원되는 순간 그 나라의 주권은 이미 침식되기 시작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책임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는 걸까? 군인들이 중국 기업 행사에 동원된 영상이 끝나고 저는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교수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른 나라 관광객은 피해를 입지 않나요? 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안전할까요? 윌리엄 교수님은 제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우 시의적절한 질문입니다. 실제로 몇 달 전 방콕에서는 일본인 관광객 가족이 심각한 사기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고 일본 뉴스 화면이 나타났어요. 헤드라인은 방콕에서 일본인 관광객 가족, 가짜 경찰에 금품 갈취당해였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온 일본인 가족은 렌터카로 방콕 시내를 관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경찰복을 입은 이들이 차량을 세우더니 운전자의 면허증을 검사한다고 했죠. 그리고는 이 면허증은 가짜라며 체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교실을 둘러보셨어요. 이 가족은 공포에 질렸고 결국 벌금이라며 요구한 2만 바트 약 570달러를 지불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들은 경찰이 아닌 중국계 범죄 조직이었죠. 실제 태국 경찰은 이런 식의 즉석 벌금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고 더 질문하려 했는데 교수님이 말을 이어가셨어요. 흥미롭게도 지난주에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가짜 경찰들에게 차를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김 씨는 즉시 의심을 품었어요. 그는 먼저 국제운전면허증을 제대로 발급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실제 경찰서로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겠다고 하자 가짜 경찰들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죠. 강의실에서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인은 귀국 후 이 경험을 SNS에 공유했고 덕분에 다른 한국인 관광객들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보 공유와 경각심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예시죠.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사건이 계속된다면 태국은 관광국으로서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피해자는 외국인이고 책임은 결국 태국 정부에 돌아갑니다. 관광업이 GDP의 약 20%를 차지하는 태국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죠. 저는 노트북에 교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며 생각했어요. 관광객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 누가 가고 싶어 할까? 결국 외국인에 대한 범죄는 그 나라의 경제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구나. 오늘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 태국의 현재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중국 자본 유치를 통해 태국 경제를 부양하려 합니다. 하지만 단기 이익을 위해 정치, 군, 사회 전반이 외부 영향에 침식당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교수님은 교실 전체를 둘러보시며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셨어요. 여러분이라면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의 주권을 일부 넘길 수 있겠습니까?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모두가 이 무거운 질문을 곱씹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제 노트에 교수님의 질문을 적고 그 아래에 생각을 덧붙였어요. 진정한 발전은 돈이 아니라 신뢰와 질서, 독립성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타이완 출신의 린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저는 이런 상황에 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있을까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실제로 많은 동남아시아 전문가들은 태국이 중국 한 나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보다 한국,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균형 있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사례가 비교되어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최근 몇 년간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삼성전자와 같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자국의 주권과 법 체계를 지키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죠. 한국은 기술 이전과 현지 인력 양성에도 적극적이어서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자체 발전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고 거기에는 태국, 한국 관계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아세안 연구센터의 프라윗 박사는 태국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모델을 참고해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한국은 과거 군사 독재에서 민주화를 이룬 경험이 있어 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도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죠. 저는 이 내용을 빠르게 필기하며 생각했어요. 국가 간 협력도 가치관과 제도의 유사성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구나.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강조하셨어요. 태국의 사례는 개발도상국들이 경제 발전과 국가 주권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더 큰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제 정치를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국가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 사회의 질서가 훼손된다면 그것은 진정한 발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태국의 정부기관마저 중국에 물들어가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인들이 태국에서 불법 사업을 벌이는 일에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을 알면서도 묵인하려는 태국 정부를 보니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국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보복성 테러가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추가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세계 각국에서 여행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도대체 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이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 3학년 학생이에요. 아시아 정치에 관심이 많아 이번 학기에 동남아시아의 국제 정치와 인권 수업을 듣게 되었죠. 오늘도 평소처럼 강의실로 들어섰는데 프레이저 교수님의 표정이 조금 무거워 보였어요. 칠판에는 위구르족 강제 송환이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날 읽은 기사가 떠올랐죠. 태국 정부가 위구르족 난민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는 뉴스였어요. 오늘은 최근 태국에서 발생한 위구르족 강제 송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구르족은 중국 신장 지역의 소수 민족으로 독립을 주장하며 중국 정부와 갈등 관계에 있죠. 중국 정부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많은 위구르인들이 탈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몇 주 전 읽었던 논문을 떠올렸어요. 위구르족이 겪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관한 내용이었죠. 당시 읽으면서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태국으로 도망쳐 난민 신분을 요청했지만 태국 정부는 최근 이들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고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마이클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의 결정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 송환된 위구르족이 중국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인데 국제사회는 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걸까요? 마이클의 발언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곧바로 옆자리에 앉은 리사가 반론을 제기했죠. 하지만 태국 입장에서 보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이득이겠죠. 미국도 위구르족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도 중국과의 무역을 끊지는 않잖아요. 리사의 말을 듣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 인권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제가 반박하려는 순간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렇다면 태국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단순한 외교적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배경이 있는 걸까요? 교수님의 질문에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고 말했어요. 제 생각에는 태국의 결정 뒤에는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성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권 침해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발언 이후 강의실은 더욱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었죠.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국제관계에서 인권과 경제적 이익 사이의 갈등, 국가 주권과 국제 규범 사이의 긴장관계, 그리고 강대국의 영향력에 대한 복잡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토론이 절정에 달했을 때 교수님이 다시 개입하셨어요. 여러분의 열정적인 토론 감사합니다. 이제 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또 다른 갈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위구르족 문제 외에도 태국 사회에는 다른 중요한 이슈가 있거든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태국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메모장을 준비하며 교수님의 다음 말씀을 기다렸어요. 국제 정치는 언제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항상 숨어 있죠. 그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제가 이 수업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정부의 위구르족 강제 송환 이후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여주는 뉴스 헤드라인들이 가득했습니다. 위구르족 강제 송환 이후 태국 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UN 인권위원회, 국제 앰네스티, 휴먼 라이츠 워치 등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태국의 결정을 맹비난했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태국 정부의 이런 결정이 국제적으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궁금해서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내로남불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조이. 내로남불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로 자신의 행동과 타인의 동일한 행동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국의 경우 위구르족 난민은 신속하게 중국으로 송환하면서 정작 자국민이 해외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를 일으킬 때는 무관심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고 그곳에는 세계 각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 통계가 나와 있었습니다. 한국이 상위권에 있는 것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한국의 경우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태국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바로 최근 태국과 한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꼼꼼히 메모했어요. 국제관계에서 이러한 이중잣대가 어떤 외교적 갈등을 초래하는지 흥미로웠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태국 조직이 연루된 대규모 불법 약 유통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 사건으로 한국 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한국 정부는 태국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심지어 강제 송환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죠. 교수님이 보여주는 한국 뉴스 클립을 보며 상황의 심각성을 실감했어요. 이에 대해 태국 내 일부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극단적인 민족주의 단체들은 한국이 태국인을 차별한다며 태국 내 한국인들을 겨냥한 협박을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방콕의 유명 쇼핑몰에서 발생한 반환 시위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청년들이 한국 관광객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어요. 우와, 상황이 정말 심각하네요. 옆자리에 에밀리가 속삭였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맞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인들이 태국 여행을 기피하는 것도 당연해 보여요. 교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관광객 수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태국 관광업에 큰 타격을 주고 있어요. 외교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의 위구르족 강제 송환과 자국민의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이러한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모든 국가의 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일부 태국 정치인들은 오히려 한국 정부의 태국인 단속을 인권 침해라고 비난하며 국내 여론을 자극하고 있어요. 저는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 특히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하셨어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국제기구들은 양국 간의 갈등 중재와 인권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각 국가의 주권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개입의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국제 규범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소피아가 속삭였어요. 태국에 여행 계획이 있었는데 다시 생각해봐야겠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 정치의 복잡한 역학이 일반 시민들의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실감났어요.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뒷자리에서 조용하게 앉아있던 태국인 유학생 파차이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파차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물론입니다. 당신의 의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저는 이 논의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태국만 잘못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한국도 먼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강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파차이를 주목하고 있었죠. 한국 언론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만 과장해서 보도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태국인은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소수의 범죄자들 때문에 모든 태국인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죠.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이에요. 파차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태국 노동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불법 체류를 하게 된 이유도 한국 고용주들이 적절한 비자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국이 먼저 태국인들을 존중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교실 내의 분위기가 긴장되었어요. 학생들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죠. 교수님은 침착하게 대응하셨습니다. 파차이, 당신의 의견 감사합니다. 다양한 시각을 듣는 것은 중요해요. 하지만 특정 국가의 잘못을 강조하기보다는 양국 간의 복잡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는 태국 관광업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태국 관광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지난 6개월간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68% 감소했어요. 화면에 표시된 그래프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여줬어요.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때 태국을 찾는 관광객의 상당수를 차지했던 한국인들이 사라지자 방콕과 푸켓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의 호텔, 식당, 가이드 업계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교수님은 태국 현지 호텔 업계 관계자와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영상 속 호텔 지배인은 한국 관광객이 사라진 후 예약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런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태국 정부는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마커스가 손을 들고 대답했죠.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집중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태국 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태국 총리 패통탄 친나왓의 중국 방문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중국과의 무비자 협정을 확대하고 중국인 전용 관광 패키지를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어요. 심지어 중국인 관광객에게는 특별 세금 혜택까지 제공했죠. 이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중국인 관광객 수가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태국 현지인들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교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영상은 방콕의 유명한 사원에서 촬영된 것이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신성한 공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콕의 와포 사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예절을 지키지 않아 승려들이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습니다. 일부 사원에서는 중국어로 된 특별행동 지침까지 게시했죠. 다음 영상은 태국의 유명한 해변에서 촬영된 것이었어요. 수백 명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해변을 가득 메우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푸켓과 파타야 같은 유명한 해변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몰려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 상인들과 충돌하는 사건이 잇따랐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인과 중국 관광객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태국 현지인들과의 인터뷰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영상 속 태국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관광객이 많았을 때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의 바르고 우리 문화를 존중했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관광업은 망할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한국인들을 적대시하던 태국 사회가 이제는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제가 질문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패통탄 총리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우선시하고 있어요. 중국은
태국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현지인들의 불만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국제관계에서 경제적 이득과 국민 정서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실감했어요. 이것이 바로 국제 정치의 현실이구나 싶었죠. 강의가 끝나고 어느덧 다음 강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캠퍼스로 향하는 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중 태국 관련 긴급 속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국 정부 테러 위협으로 보안 경보 발령.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학생들이 그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프레이저 교수님은 평소보다 더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계획했던 대로 태국의 테러 위협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 아침 태국 정부가 보안 경보를 발령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교수님은 빔 프로젝터로 최신 뉴스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2025년 3월 태국 정부는 위구르족 강제 송환 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보복성 테러를 우려하며 국가보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태국은 위구르족 40여 명을 중국으로 송환했는데 이 결정은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어요. 저는 태국 정부의 위험한 결정에 대해 메모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왜 그들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걸까요? 이런 상황이 특히 우려되는 이유는 2015년 방콕 테러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태국 정부가 위구르족 10명을 중국으로 송환한 뒤 위구르족 남성들이 벌인 보복 테러로 외국인 20명이 사망했어요. 교수님은 2015년 방콕 폭탄 테러 당시의 사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라완 사원 근처에서 발생한 폭발로 많은 관광객들이 희생된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강의실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당시 폭탄 테러는 위구르족 송환에 대한 보복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는 10년이 지난 지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네요. 소피아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교수님, 태국 정부가 과거의 테러 경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구르족을 송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깊이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앞서 배웠듯이 태국은 최근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는 위구르족을 분리주의자로 간주하며 그들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했고 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이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렇다면 현재 태국 정부는 이 테러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태국 정부는 위구르족 추방과 관련된 보복 테러를 우려해 주요 관광지와 공공장소에 대한 경계와 감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방콕의 주요 쇼핑몰, 사원, 관광지에는 군인과 경찰이 배치되었고 공항과 기차역에서는 특별 보안 검색이 실시되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 방콕 시내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평화로웠던 거리가 군인들로 가득 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관광객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다른 국가들의 반응입니다. 일본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태국 여행 시 신변 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고 한국 대사관과 한인회도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주의를 당부했어요. 마커스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이런 상황이면 태국 관광업은 더 큰 타격을 입겠네요. 한국 관광객이 줄어든 데다 이제 테러 위협까지.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국 관광업에 이번 테러 위협은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관광청에 따르면 이번 보안 경보 발령 이후 예약 취소율이 35%나 증가했다고 해요. 화면에는 태국 푸켓의 텅 빈 해변과 허탕치고 있는 상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국제사회와 외교 전문가들은 태국 정부의 과거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위구르족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자국민과 관광객들의 안전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는 거죠. 유엔은
태국 정부의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는 인권을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이슨이 질문했어요. 테러 위협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태국 국민들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정부의 결정을 비난하는 해시태그가 트렌드를 이루고 있고 일부 시민들은 거리에서 항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교수님은 방콕 시내에서 벌어진 시위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팔아먹은 정부라는 플래카드를 든 시민들이 보였어요. 태국 정부는 이러한 비판과 위협에 대응해 경찰과 군을 동원하여 주요 지역에 대한 경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방콕 시내에만 5,000명 이상의 특수부대원이 배치되었고 주요 관광지와 대사관 주변에는 검문소가 설치되었어요.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노트북에 메모를 계속했어요. 국제관계에서 한 가지 결정이 얼마나 복잡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응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토론해 볼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태국 정부가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의실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갔어요.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 위구르족 강제 송환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 보안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 등 여러 시각이 제시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토론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셨어요. 태국 방콕 시내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현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어제 방콕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테러 위협과 중국 관광객 문제로 태국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화면 속에는 수천 명의 태국인들이 패통탄 퇴진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국 국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타격과 안전 위협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교수님은 태국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 영상을 틀어주셨습니다. 방콕의 한 관광 가이드가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어요. 패통탄 총리는 최악의 총리예요. 한국인 관광객도 놓치고 중국의 손을 잡아서 안전마저 놓쳤어요. 관광업은 망가졌고 테러 위협에 우리 삶까지 위험해졌습니다. 이게 총리가 할 일인가요? 그는 즉시 사퇴해야 합니다. 교수님이 영상을 멈추고 말씀하셨어요. 태국 국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 정치권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화면에는 태국 야당 정치인들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왔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야당 대표는 한국과의 협력이 태국 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패통탄 총리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마커스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런 비판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는 태국의 미래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패통탄 총리의 지지율은 20% 아래로 떨어졌고 78%의 응답자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어요. 태국은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관광 산업을 되찾는 길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며 국민들의 불만을 감수하는 길이 있어요. 교수님의 말씀에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세계 언론이 태국 정부를 비판하는 가운데 패통탄 친나와 총리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태국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태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고 그 선택이 가져올 결과는 태국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그리고 위구르족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었어요. 패통탄 총리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지 아니면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할지
태국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이렇게 태국 정부의 내로남불 정책에 관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국을 먼저 생각하는 총리를 보니 화가 났습니다. 또 테러의 위험이 있는 태국에 한국인들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댓글을 통해 공유해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